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실패한 이후 대표팀 은퇴까지 고민했다며 충격적인 속내를 밝혔던 캡틴 손흥민 선수가 다시 활짝 웃으며 자신의 전성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싱가포르와 원정 경기 월드컵 예선전에서 7대0 대승을 거둔 이후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무려 7명의 선수를 최초 발탁하고 절반에 가까운 명단 변화를 꾀하면서 세대 교체를 시도한 김도훈 임시감독의 선택이 이번 경기에 적중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정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5차전에서 싱가포르의 7대0 대승을 거두며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5전 4승 1무 19득점 1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승점 13점을 얻으면서 중국과의 최종전 결과와 관계없이 1위로 최종 예선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중국과 태국은 같은 시간에 열린 맞대결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최종전까지 3차 예선 진출권을 다투게 됐습니다. 중국이 승점 8점, 태국이 5점인 가운데 만약 한국 대표팀이 중국과의 최종전에서 크게 승리할 경우에는 중국이 현재 골득 실차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가 있고, 태국이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다득점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승점 8점으로 중국과 동률이 되면서 골득 실차를 통해서 2위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한편 이번 경기 대한민국이 7대0으로 이긴 것은 무려 5년 만에 이룬 7점 차 이상의 대승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7골 차 이상의 축구계에서 흔히 나오기 어려운 대량 득점을 거뒀던 경기는 2019년 10월 10일에 있었던 당시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의 스리랑카전이었는데, 그때도 벤투 감독 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출전해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면서 8대0의 승리를 이끌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리랑카, 지금 싱가포르의 전력을 비교하자면 싱가포르가 훨씬 더 강한 팀이고, 당시 스리랑카전은 홈에서 치른 반면 이번 싱가포르전은 원정 경기였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그때보다 지금 동남아시아 축구의 투자와 성장세가 더욱더 크고, 최근에 우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말레이시아와 3대3으로 비겼다거나, 또 태국과의 3월 홈경기 1대1 무승부, 또 최근에 23세 이하 아시안컵 파리올림픽 예선전에서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와의 8강전에서 패배하면서 탈락을 하는 등 동남아시아 축구가 결코 만만치 않고, 특히 동남아시아 원정에 가서 경기를 할 때, 우리가 홈에서 경기를 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고전하는 양상들이 많았는데 7대0으로 이긴 것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가 또 한번 대량 득점을 거뒀던 경기가 2015년 당시 슈틸리케 감독 체제의 라오스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이었는데요. 그때도 손흥민 선수가 주인공이었어요.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8대0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 경기도 홈 경기였고, 무엇보다 라오스나 스리랑카는 동남아시아 안에서도 약체로 평가되는 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싱가포르 원정 승리와 비교해서는 훨씬 난이도가 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역대 한 경기 최다 골차 승리의 기록을 보시면 2003년 아시안컵 예선전에서 네팔의 16대0으로 이긴 것이 아직까지도 최다 골차 승리 기록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한 번 네팔을 상대로 우리가 1994년 아시안게임,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당시 아시안게임 본선에서 11대0으로 이겼던 것이 두 번째로 많은 득점 기록입니다. 10골차 이상으로 이긴 것은 딱 2경기뿐이고요. 이어서 공동 3위 기록이 9대0 승리인데, 1979년 박 대통령컵에서 방글라데시에 9대0으로 이겼던 것, 그리고 1989년 월드컵 예선전 이탈리아 월드컵을 준비하던 과정 속에 네팔에 9대0으로 이겼던 경기가 있고, 또 1996년 아시안컵 예선전을 괌과 치러서 9대0으로 이겼던 경기, 또 2000년에는 아시안컵 예선 라오스전 9대0 승리 경기 등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대부분 동남아시아 팀이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약체인 팀들에게 이렇게 큰 점수차 승리를 거뒀어요. 그 뒤 기록, 8대0 승리 기록도 대만, 인도,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든지 이런 팀들이니까, 물론 우리가 싱가포르를 상대로 8대0까지 점수차를 벌리지는 않았지만 이날 몇몇 더 좋은 기회들이 있었던 걸 생각한다면 근래 들어 보여준 아주 인상적인 플레이와 아주 인상적인 경기력이었다.
즉 싱가포르에게 이긴 것 같고 뭐 호들갑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7대 0까지 차이를 벌렸고 또 경기의 전개 과정을 생각했을 때 특히 대표팀에 왔을 때 상대의 집중 견제라든지 밀집 수비 혹은 압박 수비 뭐 이런 면들로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특히나 고전했던 경기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능력도 극대화하면서 팀 전체의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됐다는 점에 있어서 또한 무실점 경기를 했다는 점 역시도 만족스러웠다고 볼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기록도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가 손흥민 선수의 126번째 A매치 출전으로 현재 손흥민 선수가 A매치 최다 출전 5위에 올라 있는데 이제 한 경기만 더 뛰게 되면 바로 오는 11일에 있을 중국과의 경기만 출전해도 4위인 이영표 선수의 경기 출전 수와 동률로 올라서게 되고요. 또 여기서 월드컵 3차 예선 일정을 치르는 과정 속에 3위인 133경기 이훈재 선수의 기록이라든지 공동 1위인 차범근, 홍명보 선수의 136경기까지도 따라잡을 수 있는, 즉 손흥민 선수가 한국 축구 역사상 A매치 최다 출전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록 도전은 득점 기록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싱가포르와의 경기에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A매치 48호 골을 기록하면서 역대 득점 2위인 황선홍 선수의 50골과 2골 차로 차이를 좁혔습니다. 중국전에 해트트릭을 기록하면 이 기록을 넘어서서 단독 2위까지도 가능하고요. 3차 예선 일정 안에 아마도 역대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차범근 선수의 58골도 넘어설 가능성, 최초 60득점 도달도 가능한 흐름입니다. 인상적인 게 아시안컵 전후로 이번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이 진행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시작된 이래 치른 이 5경기를 모두 득점하며 전경기 득점 행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날 멀티골로 아시아 2차 예선에서만 7골을 기록하며 현재 공동 득점 선두로 올라섰는데 3차 예선전까지 치르며 본선 가는 과정에 전경기 득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에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기록 속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주장이자 수훈 선수로서 공식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기록에 대해서 우선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말을 통해서 나의 기록을 뽐내기보다는 이런 자리에 나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표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많은 경기를 함께하고 또 함께 득점을 만들어냈던 동료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그 모든 선수들 또 함께 경기를 뛰지 않았더라도 벤치에서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줬던 서포트해준 선수들, 관중석과 또 TV 시청을 하면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던 팬분들, 또 함께했던 많은 여러 감독분들, 그리고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 뭐 스태프, 코치진 많겠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감사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직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야심과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32세에 접어들고 있고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내리막길을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최근에 일부 영국 언론에서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이적설을 거론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은 정리해야 될 수순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현금화할 때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지금 내 몸 상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33살, 34살 이렇게 더 가더라도 나는 나이에 따라 경기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노련해지고 능숙해지고 몸 관리도 잘해서 현대 축구에서 정말 선수들의 생명이 늘어나고 있고 전성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맞춰 정말 철광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표팀 내 그 어떤 본인보다 어린 선수, 젊은 선수들보다도 왕성하게 뛰면서 체력을 유지하면서 속도까지 유지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축구계에 정말 유례 없는 존재로서 이 흐름, 상승 곡선을 타는 것을 좀 본인이 내세우면서 또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까지 표출하면서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드리지는 않지만 최근에 또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했던 인터뷰에서도 나를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기 전까지는 레전드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나는 우승컵을 들어야 레전드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토트넘에서 은퇴 전에, 병력을 끝내기 전에 우승을 꼭 해내겠다라는 개인적인 각오를 불태우기도 했는데 이러한 각오는 한국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시안컵 우승 그리고 월드컵에서 역대 원정대회 최고 성적을 노리는 손흥민 선수의 그 의지가 여전하다. 다만 그 의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시안컵 과정 속에서 선수단 내부의 문제라든지 뭐 감독의 문제라든지 여러 외적인 문제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은퇴를 생각할 정도로 자포자기하게 만들었던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과의 관계, 또 새로 들어온 후배 선수들과의 또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다시금 할 수 있다, 동기부여를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경기를 마치고 나서 소감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린 것 같다. 이런 재미라는 것은 선수가 또 스스로 뛰면서도 느꼈기 때문일 거고 뛰면서 손흥민 선수의 표정에서도 느껴진 것 같아요. 대승이라는 게 뜻깊다고 하면서 최근 대표팀 분위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무엇보다 3월과 또 6월 연속으로 임시감독 체제인데 그 임시감독도 같은 감독이 이어진 게 아니라 감독부터 코치까지 꽤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선수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어그러지고 있는 부분들을 손흥민 선수도 모를 리가 없고 신경 쓰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코칭 스태프, 선수들, 팬들 모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 또 우리에게 맞는 감독님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면서 소신 발언까지 한 겁니다. 급히 서둘러서 어떤 감독을 데려온다거나 지난 클린스만 감독의 사례처럼 선수 시절의 명성, 유명세 뭐 이런 것들로 데려온다거나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춰서 데려온다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 들여도 뭐 임시감독 체제를 좀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 스타일에 맞게 철학에 맞게 우리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해줄 수 있는 좋은 감독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정몽규 회장에게 전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선홍 감독님, 김도훈 감독님, 즉 3월과 6월 임시감독을 맡아줬던 분들이 모두 한국 축구의 레전드 분들이신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수들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시려고 힘써주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이를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 싱가포르 원정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팀은 우리 선수들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 있고 그 준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또한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 와야 하는 게 중요하다.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터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항상 그렇듯이 팬들에게 늘 감사드린다. 2023-2024 시즌 마치고 나서 또 토트넘에서 뛰는 자신을 응원해줬던 한국 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는데 직접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 또 지금까지 한국 대표팀을 지켜보면서 많이 실망했을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11일 홈에서 또 홈팬들과 만나서 경기를 하게 될 중국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로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3차 예선에 진출을 했지만 그와 관계없이 매 경기 그 경기가 어떤 경기든지 팬들을 위해서 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축구를 하겠다라는 본인 특유의 각오도 밝혔습니다. 정말 인터뷰의 한마디 한마디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정말 깊이가 느껴지는 발언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처럼 재미있는 경기였고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기록적으로 7대 0이라는 결과 자체도 그렇지만 65%에 달했던 볼 점유율을 원정 경기에서 기록하면서 17개의 슈팅으로 많은 기회도 창출했고 그 슈팅 중에 10개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됐는데 상대 밀집 수비를 흔들어 놓는 과정 속에서의 패스 성공률도 무려 92%에 달했고 7번의 코너킥을 얻어냈고 상대가 나름 전진 수비를 펼치다고 하더라도 그 뒷공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를 통해서 오프사이드에 5개 걸린 것조차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보다도 적극적으로 파울을 하면서 싱가포르가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후반전에 거칠게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음에도 우리 역시 거칠게 대응을 해주면서 10개 파울을 기록했다. 이런 모든 점들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장면들이 만족스러웠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에서 뛸 때는 조금 토트넘에서는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되는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전술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뛰면서도 경기 영향력과 또 플레이 자유도가 높았던 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 본인이 몸 상태가 정말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날 손흥민 선수가 5개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 슈팅 모두가 골문 안으로 향하면서 슈팅 정확성 100%를 기록하면서 2골을 기록을 했고 또 어시스트는 없었지만 세컨드 어시스트가 하나 있었고 키패스가 하나 있었고 2골 과정에 기점 역할을 하면서 총 7골 중에 실질적으로 4골에 관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이 포진도를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벌려서 움직였지만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던 주민규 선수가 이날은 이전 경기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마치 과거 손캐듀오의 패턴 플레이처럼 케인 선수처럼 내려와서 9번 선수임에도 10번 역할을 해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비벼주고 뿌려주고 또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잘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 있다가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이강인 선수도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플레이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했지만 조금 더 뒤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줬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수비에 너무 많이 힘을 빼지 않을 수 있도록 이재성 선수가 그 뒤를 커버해주고 황희모 선수도 미드필드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줬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한정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수 있도록 김진수 선수가 사이드에서 쭉 치고 올라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상대 수비의 견제를 떨궈 놓을 수 있는 상황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중요했던 것이 후방에서 패스 배급이 잘 돼야 되고 뒷방을 맞을 수 있는 안정성, 중앙 지역의 장악력과 중앙 지역의 수비력이 중요한데 권경원 선수가 김진수 선수 왼쪽으로 벌려주면서 왼쪽 측면에서 패스 줄기도 잘 만들어준 것뿐 아니라 그렇게 벌려 움직일 때 정우영 선수가 한 칸 내려가주면서 뒤에서 센터백의 수비까지 커버해주는 것은 물론 앞서 움직이면서 공 줄기를 차단하고 1차 패스를 빠르게 안정적으로 잘 연결해주기 때문에 플레이 전체의 밀도가 높아졌고 콤팩트해졌습니다. 벤투 시절과 같은 후방의 안정성이 김민재, 김영권 없이도 가능했던 것, 권경원, 정우영, 조유민의 이 후방 라인이 잘 이루어진 것은 정우영 선수가 노련하게 경험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조유민 선수라든지 대표팀 경기 경험이 적은 권경원 선수를 커버해줬기 때문인데요.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이라면 라이트백으로서 이날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던 황재원 선수가 싱가포르 선수들의 적극적인 압박에 조금 흔들리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 조금은 전반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온더볼 상황은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좀 경기 영향력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 황재원 선수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많은 슈팅을 골문 안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 8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잘라 들어가면서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와 주민기 선수 사이로 이재성 선수가 싹 빠져 움직이면서 여기서 수비를 또 더미런으로 흔들어 놓거든요. 이런 더미런 움직임이 여러 차례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연결해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슈팅을 구석으로 잘 찼는데 골키퍼가 선방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흘러나온 공을 주민기 선수가 뒤로 빼줬고 빼준 공을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3명의 싱가포르 선수 사이를 개인 기술로 흔들어낸 이후 오른발 슈팅으로 때려 넣으면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득점은 이강인 선수가 했고 어시스트는 주민규 선수가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돌파에 이은 슈팅이 기점 플레이가 되면서 나왔던 골이고 이른 시간에 골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달려들었던 싱가포르의 기세를 꺾을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아쉬웠던 플레이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전반 24분에는 주민규 선수가 압박해주면서 공을 상대의 후방 빌드업에 실수를 유도한 이후 연결해줬을 때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막혔던 장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골키퍼가 어떻게 보면 다리 사이를 노렸는데 순발력으로 막아냈다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이제 세 번째 유효 슈팅이 후반전 7분. 주민규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스루 패스 주고 왼쪽 사이드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가면서 이 공을 받아서 치고 들어가서 슈팅해서 골을 넣었던 장면. 이 장면에서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다양하게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서 특히 황희범 선수도 가운데서 공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수비에게 걸리지 않고 또 빨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런 3자의 움직임, 이런 동료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날 경기는 이런 패턴 플레이가 잘 적중했다고 볼 수 있고요. 56분에는 이재성 선수의 스루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또 왼쪽에서 이어받으면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는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있다가 중앙 2선 그리고 왼쪽 전방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수들을 딸고 올라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더 몰고 들어가서 슈팅을 할 수 있게 됐던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들, 이런 더미런이 손흥민 선수를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76분에 김진수 선수가 이제 사이드에서 스루 패스를 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속도감을 살리고 그 뒷공간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서 슈팅 가져간 것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쏠리기도 했지만 어찌됐거나 이 5번째 슈팅까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골대를 벗어나는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슈팅도 좋았고 경기 시작 4분 만에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조유민 선수의 헤더를 끌어냈던 것이 하나의 키패스가 됐었는데요. 전반 20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벌려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의 간격을 이제 벌려놓고 김진수 선수에게 공을 빼주고 김진수 선수의 크로스를 주민기 선수가 헤더골로 연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기점 패스를 기록했던 장면이고요. 38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또 한번 왼쪽으로 크게 벌려서 움직이면서도 정확한 전환 패스를 줘요. 황희범 선수에게 넘겨주고 황희범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주고 다시 황희범 선수가 슈팅을 가져오는 과정이 손흥민 선수가 공격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던 장면이었고요. 79분 같은 경우에는 조유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박승욱 선수의 컷백을 배준호 선수가 슈팅할 때 손흥민 선수도 같이 달려들어오고 있었지만 배준호 선수가 더 좋은 위치에서 슈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자 딱 멈춰섭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또 상대 수비를 벌려놨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타적인 직접 공을 건드리지 않고도 위치 선정과 판단만으로도 득점에 기여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배준호 선수가 들어온 이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했고 또 함께 시너지를 내는 부분들 또 전술적인 중요성이 있었는데 김도훈 감독이 후반전 들어서
정통 9번 공격수인 주민규 선수를 빼고 황희찬 선수를 최전방에 뒀어요. 사실 주민규 선수가 내려오고 황희찬 선수가 들어올 때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게 그대로 자신이 접고 들어올 때 플레이가 빛날 수 있는 자리를 맡겨놨고 오른쪽에 속도감이 좀 엄원상 선수를 뒀고 오른쪽에 공격이 좀 잘 풀리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른쪽 풀백인 황재현 선수의 고전이었는데 박승욱 선수가 들어와서 피지컬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비 커버도 잘 되니까 공격 지원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 배준호 선수가 이재성 선수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재성 선수보다 조금 더 공격성이 있는 배준호 선수를 황희찬 선수와 함께 윙투톱에 가깝게 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누구 하나가 최전방에 있다기보다는 손흥민, 배준호, 황희찬, 엄원상이 최전방에 포 윙톱처럼 올라갔거든요. 그 대신 황희범 선수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고 정우영 선수가 완전히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갔고 그러면서 권경원, 조유민 선수가 풀백처럼 움직였는데 박승욱 선수가 좀 공격에 많이 가담하게 되면서 김진수 선수는 조금 이제 체력적인 부담도 있으니까 전반전보다는 살짝 수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밸런스를 유지한 채 새로 투입된 이 선수들이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이죠. 이러면서 손흥민, 배준호, 황희찬 선수가 서로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움직일 때 상대가 교란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새로운 선수들 그리고 이제 재능 있는 이선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동시에 투입하면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술적인 보관이 성공을 했다. 이런 점들이 바로 감독이 어떤 선수를 선발하고 어떻게 기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수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이 70분의 장면을 보시면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경기 중에는 뒤로 빠져서 오히려 엄원선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주고 그 스루 패스를 배준호 선수가 슈팅하기 위해 움직이는 장면도 나왔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항상 왼쪽에 벌려 있으니까 상대 수비 라인은 계속 풀백, 센터백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72분 같은 경우도 그러한 선택 속에 손흥민 선수가 멀찍이 있는 상황 속에 박승욱 선수가 오버래핑을 했고 그 다음에 엄원상 선수가 중앙의 빈 공간을 침투했을 때 이 패스를 받아서 슈팅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79분은 가장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정우영 선수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서 커버해주니까 조유민 선수라든지 권경원 선수가 더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1차 패스를 잘 뿌려줬는데 조유민 선수의 로빙 스루 패스를 박승욱 선수가 컷백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벌려 있고 그 벌린 상태에서 빈 공간을 배준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함께 달려 들어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오히려 스크린 플레이로 좀 괴롭혀주면서 배준호 선수가 싹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가서 마무리하는 득점까지 이런 플레이들이 다 개인의 장점을 살린 팀의 골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대표팀이 특히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조직력적인 모습들, 팀 플레이의 패턴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에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것은 한국의 선수들이 얼마나 재능이 있고 또 좋은 감독이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경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흐름인데요. 6월 11일 화요일 밤 8시에는 우리의 안방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2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3차 예선 진출은 확정을 했지만 3차 예선 톱시드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거든요. 호주 역시 방글라데시를 꺾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전까지도 이겨야만 아시아의 톱시드를 유지하면서 3차 예선에 나설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연속 득점 기록도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이번 중국전에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 대기록도 나올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새로워진 대표팀의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